아마도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빙하기로 넘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동물이란 동물이 전부 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이 나서서 이걸 막은 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듣다 보면 부자 되는 채널 반투TV. 산업혁명 이전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보통 땅 한 마지기를 200평을 한 마지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마지기에서 보통 쌀이 한 3, 4가마가 나와요. 한 가마라고 하면 그 20kg 한 포대가 아니고 80kg가 한 가마예요. 그게 한 3, 4가마 정도가 나오죠. 농업에서 혁신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3가마, 4가마가 300가마, 400가마로 늘지는 않잖아요. 농업은 생산의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근데 공업은 혁신하는 만큼 생산성을 계속 늘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건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산의 3요소라고 배웠어요. 토지, 노동, 자본. 생산성을 끊임없이 늘리려면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공업을 위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영국에서. 이 그래프를 몇 번이나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약 1000년 전쯤부터 시작해서 1300년대까지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빈민들이 가득했던 유럽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됐었죠. 그러다가 500년에 걸쳐서 1700년대까지 급격하게 추워져요. 원래 유럽이 추웠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걸 소빙하기라고 부르죠. 중세온난기에서 소빙하기로 500년에 걸쳐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몇 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와요. 아마도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소빙하기에서 그대로 간빙기를 마치고 빙하기로 넘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주 언급드렸던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정착한 곳이 네덜란드라고 했잖아요. 이베리아 반도의 출신의 유대인들을 우리는 세파르디 유대인 또는 세파르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세파르딤들이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빈국이었죠, 빈국. 가난한 나라. 근데 이때쯤 이 기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더 북쪽에, 자 여기 발트해 쪽에 있어야 될 청어들이 급작스럽게 네덜란드 앞바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너무 많이 잡히니까 먹고도 고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남는 청어를 보고 유대인들이 돈 냄새를 또 맡았죠. 당시에 소금은 독일의 한자동맹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암염으로 들여왔거든요. 암염은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기서 천일염이라는 걸 맛보고 살았잖아요. 값싸고 질 좋은 천일염을 맛보던 유대인들이 그걸 좀 싸게 떼와다가 이걸 절여야겠다. 절여서 유럽 전역에다가 유통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청어절임을 만들고 수출해서 네덜란드가 중상주의의 기초를 닦거든요. 청어를 잡으니까 당연히 물고기 잡는 사람, 절이는 사람, 절인 청어를 상자에 담아야 되니까 상자 만드는 사람, 그리고 배를 만드는 사람, 그물을 만드는 사람. 배를 만들다 보니까 조선업이 발전하고 상자와 그물을 만들다 보니까 수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이 청어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당시 네덜란드 사람의 3분의 1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산업이 된 거죠. 자, 이게 청어절임이에요. 뉴스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 청어절임이 캔으로 공급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청어절임은 유럽 사람들의 주된 식량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그 정도 되는 급의 식량이 됩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지니까 털가죽. 자, 왕자의 게임이죠. 털가죽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털옷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중세 이후로 모피를 많이 입기 시작하는 건데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다 보니까 동물들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외투 하나 입으려고 하면 다람쥐 기준으로 400~500마리? 몇백 마리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 여기 있는 유럽 전역에서 동물이란 동물이 전부 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자, 이 안에서 씨가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애가 바깥에서 구해와야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끝없이 동쪽으로 뻗어나갑니다. 어디? 시베리아 동쪽. 원래 동쪽 시베리아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던 1500년 후반대쯤에 우리 이반 4세가 이 동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요. 이때 당시에 모피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그 모피를 많이 수출할수록 국력이 커지니까요. 보통 사냥꾼 한 명이 검은 담비를 몇 마리만 잡아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은 담비 모피 코트 같은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격을 당시에 매겨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 끝자락에 위치해 있던 러시아가 당시에 최대 모피 공급처가 됩니다. 나중에는 끝으로 가다 안 되니까 여기가 베링해죠. 자, 베링해를 넘어서
알래스카까지 진출합니다. 자, 나중에 여기는 미국한테 팔죠. 지금은 미국 땅이고요. 근데 그 전에 남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와요. 흑룡강 인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청나라가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계속 져요. 러시아 애들한테. 못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한테 헬프를 치죠. 조선 도와줘. 그리고 조선이 나서서 이걸 막은 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학교 다닐 때 나선정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 그때 좀 뜬금없었거든요. 갑자기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를 막는다고? 러시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결국 발단은 당시에 추워졌던 유럽의 최대 모피 공급처였던 러시아가 국력 신장을 위해서 동진을 했던 거에서 시작했어요. 당시 조선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 임진왜란에서 조총을 가지고 있는 일본한테 굉장히 굴욕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병자호란에서도 청나라의 홍의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남한산성에 숨어있다가 그 삼전도의 굴욕, 삼배구 고두례, 청나라 왕한테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이렇게 조아리는 그 굴욕을 당했었고, 결국 임진왜란 때 조총, 병자호란 때 홍의포, 여기서 굴욕을 맛봤던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이 뭘 하냐면 저 청나라 놈들 나중에 복수할 거야, 북벌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화력을 키웁니다. 뭐 조총부대도 양성하고 우수한 화력으로 언제든지 뭐 외놈이 쳐들어오든 청나라한테 복수를 하든 이를 갈고 뭐 갈고 닦고 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의 얀 얀츠 벨테브레이가 난파당했을 때 집에 안 보내주죠. 그리고 뭘 시켰다고요? 무기만 들고 병사들한테 가리키게.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갈고 닦고 있던 조선이라 청나라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 흑룡강까지 가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을 무찔러요.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병력을 더 동원해서 한 번 더 쳐들어왔다가 또 대패하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쉬는 날 할 일 없을 때 날 잡아서 이 순서대로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임진왜란을 다룬 한산과 명량, 요 순서대로 보시고, 한산이 2고 명량이 1이죠. 근데 순서는 요 반대거든요. 이걸 좀 보시고, 이때 조선 도와주다가 명나라가 약해지죠. 그래서 약해진 명나라를 후금, 그러니까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후금이 침략하면서 명나라가 또 도와달라고 하죠. 근데 전쟁으로 또 백성들 죽을 거 걱정되고 하니까 거기서 중리배교를 지키는 게 바로 영화 광해입니다. 광해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서 이병헌 배우가 신하들한테 연설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 광해군이 중리배교 한다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왜 안 지키냐, 명나라가 우리 도와주다가 약해진 건데 이래가지고 쫓아내죠. 그걸 우리가 인조반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왕이 된 인조가 청나라한테 괘씸죄로 너 왜 명나라 편만 들어?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남한산성에 숨어서 버티다가 그 홍의포를 못 이기고 결국에 끌려나가서 굴욕을 당하죠. 삼배구 고두례. 그게 영화 남한산성입니다. 여기도 이병헌 씨가 나오고 김윤석 씨와 이병헌 씨가 서로의 의견을 토론할 때 정말 멋있었거든요. 토론 배틀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어요. 그때 백성들이 청나라에 끌려가던 그 상황이 그려진 게 최종병기 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영화 올빼미. 이게 그때 백성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왕자들도 끌려가는데 왕자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인조가 그때 당시에 남한산성의 굴욕을 얼마나 트라우마로 여겼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묘사한 게 이 올빼미예요. 약간은 픽션이지만 굉장히 근거 있는 픽션이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임진왜란 영화 빼고는 다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감정 라인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당시 어떻게 청나라도 못 이긴 러시아를 조선이 이길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아마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영화를 잠깐 소개해드려봤고요. 쉬는 날 몰아보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안에 동물 씨가 말라서 끝에 있던 러시아가 동진해가지고 모피를 구해왔다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물건을 직접 소싱하는 이런 식의 유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면 보통 중개무역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욜로 토스하고 여기 있는 애가 욜로 토스하고 여기 있는 애가 욜로 토스하고 이런 식으로 옆에서 옆 나라로 계속 수입해서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중간 관세라든지 유통마진을 엄청나게 붙였어요. 그래서 원산지 대비 나중에 판매가는 거의 100배까지도 오르기도 했고 심한 건 600배까지도 올랐다고 해요. 자,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끝자락에 있는 러시아가 외부에서 모피를 공수해 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끝자락에 있는 나라들도 여기 또 있잖아요. 자,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결국 뭐가 되죠?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 되잖아요. 얘네들도 결국
바다를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공수해 옵니다. 보통 대항해 시대 하면 향신료, 설탕 뭐 이 정도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상당 부분은 또 모피였어요. 그래서 영화 레버넌트 보시면, 오늘 영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영화 레버넌트를 보시면 이건 좀 나중 일이긴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다면 되게 웅장한 자연, 아니면 곰에 찢기는 디카프리오 뭐 이런 부분만 생각나시겠지만, 영화 맨 처음을 보면 애초에 인디언들이 있고 그 위험한 곳까지 주인공 무리들이 들어갔던 이유 자체가 비버 모피를 구하러 간 거였어요. 그래서 초반부가 고기 손질을 막 하고 있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들을 막 쌓고 있었는데, 그 장면 자세히 보시면 다 비버입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나와서 보신 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 거의 모르실걸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비버 사냥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거예요. 영화 내용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웅장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보는 게 좋은데, 좀 심장이 약하시고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인디언과의 전투도 나오고 곰과의 사투도 나오고 거의 처절한 몸부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생존 영화에 가까워요. 처절한 몸부림. 디카프리오가 계속 상을 못 받아가지고 하는 영화마다 다 성공했는데 상을 못 받아서 비운의 배우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상 안 줄 수 없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어요. 저 정도 고생했으면 무조건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끝자락에 있던 영국도 모피를 구해서 판매하고 이런 모직물 산업을 하는 게 점점 커지죠.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도 무역으로 수입도 해오고 다른 나라 식민지에 가서 공수도 해오지만 자국 땅에서도 동물을 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장들을 다 뒤집어 엎고 이걸 다 목장으로 바꿉니다. 당시에 유럽은 봉건주의 사회였죠. 봉건주의라고 하면 이제 영주가 있고요. 영주가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영주를 지켜주는 게 기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 좀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농노라는 형태로 이 영주의 땅을 빌려서 살아가는 노예들이었어요. 이름부터가 농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농노잖아요. 예,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농노는 토지가 없는 거죠.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서 농사짓고, 근데 물려줄 수는 있었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었어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노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그리고 일주일에 3, 4일, 뭐 길 때는 뭐 몇 주씩도 영주가 동원하면 끌려가서 영주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노예였던 거죠. 근데 영주 입장에서도 이게 비즈니스거든요. 영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땅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한테 빌려주고 걔네한테 농사 지어라. 그리고 수확한 거에서 얼마는 나한테 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건데, 지주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쟤네를 다 먹여 살린다. 근데 모직 수요가 폭발하고 양모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돈 벌 수 있는 다른 생각이 바로 나잖아요. 뭐냐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를 다 내쫓고 양치기 딱 한 명, X라는 한 명한테 땅을 다 빌려주고 개 3마리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양치기는 보더콜리 3마리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눠야 될 파이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농노들을 내쫓고 여기 내 땅이야 라고 울타리치기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배웠어요. 그림에 보시면 울타리가 잔뜩 쳐져 있죠. 공업을 위한 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토지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인클로저 운동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뭐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때로는 귀족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때로는 정부가 국가를 키우려고 강제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수많은 농노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미국에서 흑인들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자유인이 돼봤자 먹고 살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불황자들로 변합니다. 이 불황자들은 도둑이로 변하기도 하고, 당시에 유럽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레미제라블이죠. 영화로도 굉장히 재밌어요, 레미제라블도. 근데 그 프랑스에 대한 얘기고,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을 토마스 모어가 이제 유토피아라는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사람이 양을 잡아먹었지만 이제는 그 순하고 많이 먹지도 않던 양들이 너무 탐욕스럽고 사나워져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네, 양이 사람을 잡아먹네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극빈층이 돼버린 농노들이, 아니죠, 이제 자유인이죠. 먹을 것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면서 당시 영국 도시에 극빈층들이 사는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공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공업을 통한 생산, 그 생산을 위한 토지가 마련됐고 노동력이 마련됐어요. 값싸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이 수많은 극빈층들이 모여들자 자본가들이 이 사람들한테 거의 하루에 뭐 감자 하나 먹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본가로 변신을 해요. 거대 자본가. 그리고
농노들한테 음식을 나눠줬어야 됐던 영주들도 이제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나눌 사람은 적어졌는데 양모는 비쌌기 때문에 버는 돈은 많아졌고 나눌 사람은 적어지면서 영국의 지주들도 엄청난 부자가 되면서 자본가 대열에 오릅니다. 자, 이제 산업혁명을 위한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